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필은 굉장히 문학 중에서도 가장 우리 실생활에 잘 가깝고 그리고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막상 수필에서 틀리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당락에 큰 문제가 있을 정도로 수필에서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수필은요, 크게 이제 여러분들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수필은 체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 유추의 기법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수필은 어떤 특징이 있나? 자, 제가 이제 약간 그 어린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어떤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형, 제, 개, 비, 교, 채 이렇게 해서 형제깨비, 이거는 약간 발음을 세게 해서 형제깨비, 도깨비, 교체 뭐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하는데요. 자, 특징 첫 번째,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재가 다양합니다. 자, 제재가 다양하다라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소재들이 하나의 수필의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변잡기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변잡기적. 세 번째, 개성적이다. 자, 이거는 작가의 개성적인 문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작가의 문체가 개성적이죠. 그 다음에 비전문적인 글이다. 자, 비전문적인 글이라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교훈이 있다. 마지막, 체험을 바탕으로 쓴다. 자,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요, 수필에 대해서 나왔을 때 아마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앞글자를 잘 외워 놓으시면은 까먹는 일은 없겠죠. 제가 지금까지 까먹지 않는다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형제, 깨비, 교체 이런 식으로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체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유추의 기법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교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교훈적인 내용과 다른 시 또는 시조와 관련되는 문제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의 내용이 맞냐 틀리냐, 즉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 마지막으로 유추의 기법 외에도 수필 안에 쓰여있는 다양한 어떤 표현 기법들이 있겠죠. 이러한 표현 기법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수필에서의 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요, 86페이지의 특징이었고, 1, 2, 3, 4, 5, 6, 7번이 나와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 6가지를 일단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테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바로 지문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 스님의 무소유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무소유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아시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자, 일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소유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소유의 개념은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얽매여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단.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이름 있는 난초 두 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기렸다. 자, 여기가 바로 뭡니까? 체험의 시작입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해원으로 옮겨왔을 때 아는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 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픈액이라는 비료를 바다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 했고 겨울에는 나는 떨면서도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았다. 일단은 여기서 표현법이 하나 보이죠? 그 애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난초를 의인화했습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청했었다. 직유법도 쓰였네요. 우리 달해원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을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개인 어느 날 봉선사로 운어 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거쳤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자,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웠다. 배경묘사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경묘사를 통해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차! 이때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자,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웠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기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제 교훈을 이 밑에 부분에 언급이 됩니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표시하세요. 집착이 괴로움.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착해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쳐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표시. 나를 뜻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초를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자, 첫 번째 무소유라는 수필은요, 작가의 경험입니다. 난초를 키운 경험을 통해서 난초를 키울 때는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됐고 그 집착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버렸을 때, 그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꼈다. 즉, 소유의 본질은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그렇죠. 버리는 것이다. 버려야 홀가분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의 주제는요, 바로 소유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즉, 소유는 집착, 무소유는 자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표현법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표현법은요, 아까 얘기했던 의인법이 있었고요, 직유법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표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폭포와 분수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동양인은 폭포를 사랑한다. 비류직하 삼천척이란 상투어가 있듯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물질을 사랑한다. 자, 일단 이거는 인용입니다. 인용. 그쵸? 인용적 표현. 그 다음에 있듯이 비유입니다. 을의 폭포수 및 깊은 못 속에는 용이 살며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 폭포수에는 동양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원시적인 환각의 무지개가 서려 있다. 서구인들은 분수를 사랑한다. 자, 지금 동양인과 서구인들을 비교하고 있죠. 자, 폭포와 분수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하로부터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오르는 분수, 로마에 가든 파리에 가든 런던에 가든 어느 도시에나 분수의 물줄기를 볼 수 있다. 분수에는 을의 조각이 있고요. 그 곁에는 콩코르드와 같은 시원한 광장이 있다. 그 광장에는 비둘기떼가 날고 젊은 애인들의 속삭임이 있다. 분수에는 서양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원초적인 꿈의 무지개가 서려 있다. 폭포수와 분수는 동양과 서양이 각기 다른 두 문화의 원천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표시할게요. 자, 폭포와 분수를 동양과 서양의 문화에 연결시켰습니다. 대체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자. 무엇보다도 폭포수는 자연이 만든 물줄기며 분수는 인공적인 힘으로 만든 물줄기다. 자, 표시할게요. 폭포수는 자연적, 분수는 인공적입니다. 그래서 폭포수는 심산유곡에 들어가야 볼 수 있고, 거꾸로 분수는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에 가야 구경할 수가 있다. 두 번째 특징, 바로 폭포는 심산유곡, 즉 자연 속이고요. 그 다음에 분수는 도시 속입니다. 자, 하나는 숨어있고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 세 번째 특징, 숨어있다, 드러나 있다. 쓰시고 있죠? 네, 숨어있다, 드러나 있다. 폭포수는 자연의 물이요, 분수는 도시의 물, 문명의 물인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자연의 물, 그 다음에 분수는 도시의 물, 문명의 물. 장수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물줄기가 정반대이다. 폭포수도 분수도 그 물줄기는 시원하다, 힘차고 우렁차다. 소리도 그렇고 물보다도 그렇다. 여기는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폭포수와 분수의 공통점.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보자. 폭포수의 물줄기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낙하한다. 만유의 인력, 그 중력의 거대한 자연의 힘 그대로 하늘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물이다. 폭포수의 특징, 낙하. 하늘에서 땅으로 낙하합니다. 물의 본성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대지를 향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아주 작은 도랑물이나 도도에 흐르는 강물이나 모든 물의 그 움직임에는 다를 것이 없다. 폭포수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거센 폭포라 해도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떨어지는 중력의 수능이다. 폭포수는 우리에게 물의 천성을 최대한으로 표현해준다. 물의 천성 표시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의 어떤 천성, 자연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수는 그렇지 않다. 대조죠.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분수들이다. 화산이 불을 뿜듯이 혹은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땅에서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다.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은 폭포는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분수는 부자연스러움. 자, 이해됐죠? 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째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물의 표정과 정반대에 분출하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자연 그대로의 힘이라면 분수는 거역하는 힘, 인위적인 힘의 산물이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생각난다. 자, 그래서 폭포와 분수에서의 특징은요, 폭포와 분수의 특징을 통해 서양인과 동양인의 문화와 그 다음에 태도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은 폭포는 자연적, 분수는 인공적. 그리고 폭포는 동양인은 그래서 자연의 흐름에 따르며 산다. 그 다음에 서양인은요, 어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저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것에 서양인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표현상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건 대조,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조와 비교를 통해 바로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으로 갈게요. 핏단 문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폭포와 분수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작품인
무소유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체험을 그냥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쭉 서술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피단 문답에서는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묻고 답하는 장면, 즉 대화체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볼게요. 자네 피단이라는 것 아나? 피단이라니? 그게 뭔데? 중국집에서 빼갈 안주로 내는 오리알 말이야. 피단이라고 쓰지. 시퍼런 달걀 같은 거 말이지. 그게 오리알이던가? 오리알이지. 비록 오리알인 망정 나는 그 피단을 대할 때마다 모자를 벗고 절이라도 하고 싶어지거든. 그건 또 왜? 내가 존경하는 요리니까. 존경이라니? 존경할 요리라는 것도 있나? 있고 말고 내 얘기를 들어보면 자네도 동감할 것이세. 오리알을 껍질째 진흙으로 싸서 곁 속에 묻어두거든. 한 반년쯤 지난 뒤에 흙덩이를 부수고 껍질을 까서 술안주로 내놓는 건데, 속은 굳어져서 마치 삶은 계란 같지만 흙덩이 자체의 온기 외에 따로 가열을 하는 것은 아니라네. 오리알에 대해 조예가 매우 소상하신데. 아니야, 나도 그 이상은 잘 모르지.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야. 껍질을 깐 알맹이는 멍이 든 것처럼 씹었는데도 한번 맛을 들이면 그 풍미가 기막히거든. 연소나 상어 지느러미처럼 고급 요리 축에는 못 들어가도 술안주로는 그만이지. 그래서 존경을 한다는 건가? 아니야, 생각을 해보라고. 날것째 오리알을 진흙으로 싸서 반년씩이나 내버려 두면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부화해서 오리 새끼가 나와야 할 이치 아닌가 말이야. 그런데 썩지도 않고 오리 새끼가 되지도 않고 독자의 풍미를 지닌 핏단으로 화생한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허다한 값 나가는 요리를 제쳐두고 내가 핏단 앞에 절을 하고 싶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세. 그럴싸한 얘기로구만. 썩지도 않고 오리 새끼도 되지 않는다. 그저 썩지만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 못할 풍미를 맛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지. 남들은 나를 글줄이나 쓰는 사람으로 치부하지만 부탄자루로 살아왔다면서 난 한 번도 핏단만한 글을 써본 적이 없다네. 만건을 10년 뛰면 물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인용입니다. 글 하나 쓸 때마다 입시를 치르는 중학생 마냥 긴장을 해야 하다니 망발도 이만저만이지. 초심불망이라지 않아? 늙어 죽도록 중학생일 수만 있다면 오죽 좋아. 그런 건 좋게 하는 말이고, 잘라 말해서 핏단만큼도 물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왕 글이라도 쓰려면 하다못해 핏단 급수는 돼야겠는데, 썩어야 할 것이 썩어버리지 않고 독특한 풍미를 풍긴다는 거, 멋있는 얘기로구만. 그런 얘기 나도 하나 알지? 핏단의 경우와는 좀 다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핏단 문답을 통해서는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핏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핏단이라는 것과 자신의 글솜씨를 비교해서 자신의 글솜씨는 핏단에 비해 아주 소박하다, 보잘것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 핏단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핏단의 속성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오히려 맛의 풍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쨌든 간에 원숙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 수필에서의 주제의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체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체 서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작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룻 연주자입니다. 자, 플룻 연주자 볼게요. 바통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차단한 존재다. 토스카니나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서는 한 멤버가 된다는 것만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그 다음에 자기의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이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의 연주라고 있는 것이다.
야구팀의 외야수와 같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콘트라베이스를 나는 좋아한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스켈소의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도 둔한 콘트라베이스를 쩔쩔매게 하는 빠른 대목이 있다. 나는 이런 유물을 즐길 수 있는 베이스 연주자를 부러워한다. 전원교향곡 3악장에서는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서투른 바순이 제때 나오지 못하고 뒤늦게야 따라 나오는 대목이 몇 번 있다. 이 우스운 음절을 연주할 때의 바순 연주자의 기쁨을 나는 안다. 템파니스트가 되는 것도 좋다. 하이든 교향곡 94번의 서두가 연주되는 동안은 카운터 뒤에 있는 약방 주인같이 서 있다가 청중이 경악하도록 갑자기 북을 두들기는 순간이 오면 그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자기를 향하여 힘차게 손을 흔드는 지휘자를 쳐다볼 때 그는 잠옷 무상의 환희를 느낄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공책에 줄치는 작은 자로 교향악단을 지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토스카니가 아니라도 어떤 존경받는 지휘자 밑에서 무명의 플루트 연주자가 되고 싶은 때는 가끔 있었다. 자, 그래서 플룻 연주자라는 수필은요, 일단은 약간 특이한 형식입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을 위주로 썼다기보다는요, 한 교향악단의 사례를 들어서 그 교향악단에 있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악단에 있는 지휘자, 그 다음에 연주자, 그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의 그 연주하는 모습과 지휘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 이제 어떻게 묘사함으로써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한 특정 인물을 찍은 게 아니죠. 한마디로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다라는 것은요. 그 어디에 있건 자신의 역할에 뭐하면 그렇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그것으로서 족하다라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의식이 바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얘도 좋고 쟤도 좋고 팀판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저는 팀판이는 압니다. 왜냐면은 아는 후배가 치고 있기 때문인데 그냥 커다란 북이 한 2개, 3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팀판 연주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성가대 때 연주하잖아요? 그 연주할 때 보면요, 팀판이 가만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나오지 않고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됐을 때 막 둥둥둥, 막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막 두들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과가 있고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팀파니도 그렇게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그 짧은 임팩트를 위하여 치는 겁니다. 근데 팀파니 연주자들에게 물어보면은 그게 조금 나오는데 괜찮아? 좋아?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리듬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강약, 소리의 세기를 맞추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할 때 쾌감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악기를 연주할 때, 그 맡은 부분을 들어갈 때, 남들은 잘 모르는 자기만의 어떤 쾌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쾌감을 느끼며 연주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룻 연주자라는 수필은요, 한마디에 교향악단의 삶의 모습을, 교향악단의 연주자와 지휘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바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자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해하셨죠? 5번째 행복의 메타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의 석공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죠. 20년 전에 배운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사파 하나가 생각난다. 어떤 교회를 짓는데 세 사람의 석공이 와서 날마다 대리석을 조각한다.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고 물은즉 세 사람의 대답이 각각 다르다. 첫째 사람은 험상궂은 얼굴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어조로 죽지 못해서 이놈의 일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은요 돈 벌려고 이 일을 하고, 세 번째 사람은요, 평화로운 표정으로 만족스러운 대답을 한다.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대리석을 조각하오. 세 사람의 뭐가 다릅니까? 그쵸.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 사파의 상징적 의미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사람은 저마다 정다운 마음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본다. 그 안경의 빛깔이 검고 흐린 사람도 맑고 깨끗한 사람도 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느냐, 푸른 안경을 통해서 인생을 내다보느냐, 그것은 마음에 달린 문제다. 불평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내다보며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모두 불평투성이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에서 축복하고 싶은 것이 한없이 많을 것이다. 자, 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그렇죠. 생각하기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라는 말이죠. 똑같은 달을 바라보면서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혹은 슬프게 혹은 정답게 혹은 허무하게 느껴진다. 행복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 이건 유추가 쓰이는 거죠. 뭐뭐와 마찬가지다 표시해놓고 이거는 유추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쓰고 사는 정신인 이상, 또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인 이상, 누구든지 먹고 살기 위한 의식주와 처자와 명성과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면 말할 것도 없다. 돈, 건강, 가정, 명성, 쾌락 등은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떠나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을 갖췄다고 해요. 곧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하다는 것과 행복의 조건을 갖춘다는 것과는 엄연히 구별해야 할 별개의 문제다. 집을 지으려면 돌과 나무와 흙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갖추었다고 곧 집이 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 논리다. 역시 뭐예요? 유추입니다. 자, 유추의 방식이 계속 쓰이고 있네요.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표시할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겠죠.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행복감을 떠나서 행복이 달리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높고 좋은 가정을 갖고 재능이 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면서도 불행한 사람, 또 그와 반대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별로 갖지 못하면서도 사실상 행복한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가끔 본다. 전자의 불행은 어디서 유래하며 후자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인용. 자, 인용입니다. 맹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항산,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 항심, 떳떳한 마음, 이겁니다. 자, 그러나 맹자는 다시 선비나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다고 단언했다. 맹자의 항산이란 말을 행복의 조건이란 말로 바꾸고 항산이란 말을 행복의 조건, 항심이란 말을 행복이란 말로 옮겨놔도 별로 의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선비는 행복의 조건을 못 갖추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맹자의 행복의 논리다. 행복의 조건이 행복의 객관적 요소라고 한다면 행복감은 행복의 주관적 요소다. 행복은 이 두 가지 요소의 종합이 있다. 즉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종합을 통해 행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일단 인용이 많이 쓰였고요. 행복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해 행복의 어떤 가치,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행복의 메타포였습니다. 자, 6번째 실록 예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록 예찬 잠깐 볼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사실을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중에도 혜택을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도 혜택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봄. 봄 가운데도 만삭의 녹엽이 싹 트는 이때일 것이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봄. 점점 의미가 축소되고 있죠. 점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지규법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풀어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기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에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어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자, 설의법이죠.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우리 연전 일대를 덮은 실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 시간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헐헐 떨며 본과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 앉을 만한 조그만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만은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하여 주고 또 나 자신도 하루 동안에 가장 기쁜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한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앉아있기를 좋아한다. 자,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을 떠나 고고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남을려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실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의 곁눈을 팔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세속에 얽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위의 도를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마음의 영예를 가지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수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5점 또는 자분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서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찾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숨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실록에 대한 예찬입니다. 실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예찬하고 있느냐? 실록이 어떤 혜택을 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실록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이점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예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록 예찬이라는 건 제목 안에 이미 주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서술 위주였고요. 그 다음에 점강법 아까 쓰이고 있었고요. 네. 자, 그 정도 이제 보시면은 되겠네요. 자, 7번째 까치가 되겠습니다. 까치 잠깐 보실게요. 자, 나는 까치뿐이 아니라 까치집을 또 좋아한다. 높은 나무 위에 많은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엉성하게 얽어놓은 것이 나무에 그대로 어울려서 덧붙여 놓은 것 같지가 않고 나무 삭정이가 그대로 떨어져서 쌓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소세한 맛이 난다. 자,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엉성하게 얽어놓은 그 어리가 용하게도 비가 아니 샌다. 오직 달빛과 바람을 받을 뿐이다. 나는 항상 이 다음에 내 사랑채를 짓는다면 꼭 저 까치집같이 소세한 맛이 나도록 짓고 싶었다. 내가 완자창이나 아자창을 취하지 않고 간소한 용자창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정서에서이다. 제비집같이 아늑한 집이 아니면 까치집같이 소세한 집이라 한다. 제비집은 얌전하고 단아하고
그 가정부인이 매만져 나가는 살림집이요. 까치집은 쇠락하고 풍류스러운 시인이 거처하는 집이다. 자, 여기도 이제 대조 표시 좀 해야 되겠네요. 대조 표시를 통해서 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물을 마셔서 목이 지금 많이 잠겨서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비둘기장은 아무리 색스럽게 꾸며도 장이지 집이 아니다. 다른 새 집은 새 보금자리, 새 둥지 이런 말을 쓰면서 오직 제비집, 까치집만이 집이라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한 관념이나 정서를 알 수가 있다. 한국 건축의 정서를 알려는 건축가들은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제인 듯하다. 요새 고층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 건물들을 보면 아무리 고급으로 지었다 해도 그것은 사람장이지 집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장과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무엇? 집입니다. 장은 안 돼요. 새장 이런 거 안 돼요. 장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침 8시 나는 정릉안 숲속에 자리 잡고 앉아있다. 오래간만에 까치 소리를 들었다. 나뭇잎들은 아침 햇빛을 받아 유난히 곱게 푸르다. 나뭇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차갑게 맑다. 자, 이건 이제 배경묘사인데 감각적 이미지에 두드러진 사용 쓰세요. 감각적 이미지에 두드러진 사용. 나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여기를 와본 적이 있었다. 보건운동을 하러 온 사람, 약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을 붐비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근데 지금 와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윽한 숲속이 한없이 고요하다. 지금이 제일 고요한 시간이다. 까치들이 내 앞에 와서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이른바 까치걸음이다. 귀엽다.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옆에 앉아있다는 데는 아무 관심이나 의구심도 없이 내 옆에서 깡충깡충 뛰고 있다. 나는 일찍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민화 하나를 생각한다. 한 노웅이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낮잠을 자는데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신기한 그 상상화에 기쁨을 느꼈다. 미나라 어린아이와 자유와 같이 천진하고 기발한 데가 있어서 저런 재미있는 그림도 그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저 까치들을 보고 그것은 기발한 상상이 아니요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략이 됐습니다. 그 태고연한 풍경의 미나한 폭이 다시금 눈앞에 뚜렷이 떠오른다.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누워서 잠자는 노. 그 배 위에 서 있는 까치 한 마리. 그리고 주제의식은요, 이 까치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연과 일치가 되는 공존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 글의 주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8번째 이제 달밤이라는 수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밤입니다. 자, 달밤에는 일단은 시 제목 자체가 배경이죠. 그렇죠? 이제 시간적 배경, 달밤을 묘사하고 있네요. 내가 잠시 낙향에 있었을 때의 일. 자, 낙향 표시해 놓고요. 자, 고향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시골로. 귀농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제 낙향을 주로 어디로 합니까? 도시 사람들이. 그렇죠? 제주도로 많이 하죠. 그래서 제주도 집값이 한 불과 5년 전보다 한 2배 가까이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섬이고 그 시골이었던데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막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서 제주도가 오히려 이제는 엄청나게 비싼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죠. 저도 뭐 나중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들은 있지만 참 이제 쉽지가 않네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그쵸?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다림없이 밝았다. 서울서 이사온 윗마을 김군을 찾아갔다. 대문은 깊이 잠겨있고 주인은 고요했다. 밖에서 혼자 머뭇거리다가 대문을 흔들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다. 맞은편 집 사랑 툇마루에 웬 노인이 한 분 책상 다리하고 앉아서 달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그리로 옮겼다. 그는 내가 가까이 가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아니했다. 자,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 김군을 찾아가서 흔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문을 흔들지 않고 돌아서 왔는데 그 이유는 아마 대문을 흔들면 깰까봐, 그러니까 그 어떤 조용한 가운데 이제 뭐 쉬는 것을 뭐 방해할까봐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 좀 쉬어가겠습니다. 걸터앉았다. 이웃 사람이 아닌 것을 알자. 아래 마을에서 오셨소? 네, 다리 하도 밝기에 참 밝소. 허연 수염을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각각 말이 없었다. 푸른 하늘은 먼 마을에 덮여있고 뜨는 달빛에 젖어 있었다.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안으로 통한 문소리가 나고 얼마 후에 다시 문소리가 들리더니 노인은 방에서 상을 들고 나왔다. 소반에는 무청 김치 한 그릇, 막걸리 2사발이 놓여 있었다. 마침 잘 됐소. 농주 2사발이 남았더니 하고 권하며 스스로 한 사발을 쭉 들이켰다. 나는 그런 큰 사발의 술을 먹어본 적은 일찍이 없었지만 그 노인이 마시는 바람에 따라 마셔버렸다. 이윽고 살펴가오 하는 노인의 인사를 들으며 내려왔다. 얼마쯤 내려오다 돌아보니 노인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낙향했을 때의 경험인데 한 노인이 달맞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감상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한 감상에 잠겨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노인이 나에게 이제 베푸는 그런 호의를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골의 어떤 인심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시골의 인심은 참 후하고 좋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달밤의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배경 묘사, 즉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밤의 경치 묘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하는 드라마 중에 요즘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응답하라 1988이라는 응답하라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지금 공부를 하는 그 공무원 수험생들 중에 반 이상은 알 수도 있지만 또 젊으신 분들은 1988이라는 그 시대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무엇이었느냐? 지금 이제 그 쓴 사람의 의도를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가족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를 제가 살았을 때도요, 기억을 해보면은요, 이웃들 간의 어떤 정이 있었어요. 먹을 거를 하면은 이웃 것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갖다 주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맨날 집에 모여서 같이 놀기도 하고, 부잣집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잣집에가 맛있는 반찬을 싸우면 가난한 집 애들은 김치만을 싸와도 내놓고 같이 모여서 맛있게 점심을 먹던 풍경도 있었고요. 옛날 생각들이 나면서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잃은 게 사실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러한 어떤 풍경을 보고 저건 너무나 고리타분하다. 저런 거는 지금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이웃들과의 신경 쓰는 게 싫다. 이런 식의 어떤 댓글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변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웃집이 얼마 전에 이사 왔는데 아직까지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웃집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인사를 한 적이 없고요. 우연히 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먼저 아는 척하기가 참 민망해서 저도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요, 이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나 친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죠. 이 수필이 바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중한 의식을, 인정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시골에 가면 어떤 이런 인정이라는 게 남아있죠. 도시와는 달리.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서의 어떤 달밤의 풍경과 함께 시골의 어떤 넉넉한 인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수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심, 그 다음에 아름다운 달밤의 풍경,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잊지 못할 윤동주입니다. 보실게요. 자, 동주는 시를 함부로 써서 원고지 위에서 고치는 일이
별로 없었다. 즉 한편의 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주일 몇 달 동안을 마음속에 고민하다가 한번 종이 위에 옮기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의 시집을 보면 1941년 5월 31일 하루에 또 태초의 아침, 십자가, 눈 감고 간다 등 3편을 썼고 6월 2일에는 바람이 불어를 썼는데 동주와 같은 과작의 시인이 하루에 3편의 시를 쏟아놓고 이틀 뒤에 또 한 편을 썼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완성된 시를 담은 원고지에 옮겨 적은 날이라고 생각할 때에야 비로소 수긍이 가는 일이다. 그는 이처럼 마음속에서 시를 다듬었기 때문에 한마디의 시어 때문에도 몇 달을 고민하기도 했다. 자, 또 다른 고향에서 보세요.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오는 것이냐라는 구절에서 풍화작용이란 말을 놓고 그것이 시어답지 못하다고 매우 불만스러운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그대로 두었지만 끝내 만족해하지를 않았다. 그렇다고 자기의 작품을 지나치게 고집하거나 집착하지도 않았다. 별하는 밤에서 그는 나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로 첫 원고를 끝내고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그에게 넌지시 어쩐지 끝이 좀 허한 느낌이 드네요 하고 느낀 바를 말하였다. 그 후 현재의 시집 제1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고를 정리하여 서시까지 붙여 나에게 한부를 주면서 지난번 정형이 별에는 밤의 끝부분이 허하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끝에다가 덧붙여 보았습니다 하고 줄을 적어 넣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회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구 중에 구절 중에 하나였죠. 마지막 자신의 의지를 표출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하찮은 충고에도 귀를 기울여 수용할 줄 아는 태도란 시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임을 생각하면 동주의 그 너그러운 마음에 다시금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새삼스레 우러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수필. 이 수필은 한 인간, 즉 윤동주라는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시의 특징,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인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수필입니다. 거의 수필보다는 정기문에 좀 가깝죠. 그래서 그런 윤동주에 대한 내용을 쓸 때 두 가지 측면을 먼저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시를 쓸 때 윤동주는 감히 한 방에 시를 쓰지 않는다. 한 번에 온전히 시를 쓰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 번에 온전히 쓰지 않는다는 건 한 번 앉아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듬어서 한 번에 정리만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꼼꼼한 윤동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 뭐 이제 작가라든지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어떤 충고, 그러니까 남의 충고를 받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충고를 받아들여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그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여유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생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잊지 못할 윤동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 마지막 지문이 되겠네요. 자, 수필의 마지막 수필입니다. 피천득의 수필. 예. 여기에는요, 바로 수필의 특징, 아까 정리했던 이 6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피천득 씨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자, 비유죠. 의주법입니다. 청자연적.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뭡니까? 수필은 무엇이다. 수필은 무엇이다. 수필은 무엇이다. A는 B, A는 B. 무슨 법? 은유법이죠. 은유법이 주로 쓰이면서 수필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수필은 청춘의 글이 아니고요.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자,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이 쓴 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 이런 겁니다.
흥미를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자,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다. 수필의 색깔은 황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오나무미하다. 오나무미 표시할게요.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자, 계속 보면요. 수필의 특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튀지 않고요. 굉장히 소박하고 진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수필의 특징으로 지금 계속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냐 산뜻한 문학이다. 자, 한가 그 다음에요. 또 어디 있습니까? 속박을 벗어난다, 산만하지 않다, 찬란하지 않다, 우아하다, 날카롭지 않다, 산뜻하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인간성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라 다 좋을 것이다. 그 제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심정에 따라 누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써지는 것이다.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자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문학은 그 차가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 한마디로 플롯이나 클라이막스는 소설의 특징이죠. 이런 소설의 특징을 지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건 굉장히 또 무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필을 쓸 때는요, 우리가 어떤 제재를 생각하고 그 제재를 통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 그것을 딱 정해놓고 수필을 진행해야지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쓰다 보면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일기를 쓰는, 그러니까 일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보아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오피리아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과 찰스 램은 언제나 램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자, 작가는 만약에 소설 같은 경우나 시 같은 경우는 인물이나 화자를 창조해내고 거기에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만 수필은 거기에 있는 나 자신이 작가 자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솔하고 솔직한 문학. 그래서 친구에게 받은 어떤 편지와 같은 그런 느낌, 친근함, 이게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덕수궁 박물관에 청자 연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으로 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졌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표시. 한 조각 연꽃잎을 구부라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자,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썼죠. 수필은 하나의 뭐요? 그렇죠. 파격이라고 얘기하죠. 거슬리지 않는 파격. 그리고 이제 꼬부라진 잎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미건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간의 파격, 멋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필로서의 어떤 기능. 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수필이 아닌 건 아닙니다. 네, 수필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독자의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무미건조함보다는 조금의 일탈, 약간의 파격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소설처럼 심한 파격은 안 되는 거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 수필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10작품을 지금 빠르게 읽어봤는데 아는 작품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작품들 대다수가 보면은요, 일단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데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어땠습니까? 다 똑같지는 않았죠. 어떤 글은 대화의 형식도 나타내고요. 어떤 글은 독백의 형식도 쭉 나타났고요. 어떤 글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막 나타나고 거기에는 경험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문체를 통해서 개성이 있는 글이 바로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그 주제의식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이걸 이제 연구하고 써내는 것이 바로 수필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너무나 화려하지 않고 기교를 부리지 않고 클라이막스나 어떤 갈등 양상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수필의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희곡을 할 텐데요. 희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곡 뒤에 있는 실전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풀어놓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